네, 자, 우리 이어서 좀 내용 또 나가볼게요. 앞서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나온다고 했고,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시점, 그리고 잔액을 보여주는 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1월 1일자에 이렇게 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것부터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설립한 거 가지고 이제 뭐하러 가야 돼요? 쓰러 가야지. 그렇죠? 저 현금만 들고 있어서는 기업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현금은 되게 많아. 근데 별로 갖고 있는 나머지 자산은 없어.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일까요? 이런 것부터 의사결정 해보는 거야. 돈만 많아. 와, 현금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개인이나 부자지. 기업은 이걸 적절한 곳에 투자라는 걸 해야 돼요. 이 기업이 돈만 많이 갖고 있는 걸 우리 정부도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용을 하든가. 그치? 투자를 해가지고 뭐 땅 하나 사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공장 하나만 설립해도 고용 효과가 얼만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리 건물을 사든가 아니면 뭐 어느 곳에다가 투자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돈만 쌓아놓고 유보만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세금 물려요. 유보 이익에다가 세금 물려. 그래서 빨리빨리 경제가 돌아가게 니네도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안 좋은 기업이에요. 오히려 적절한 곳에 투자해서 돈은 조금 갖고 있으면 되지. 돈은 뭐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빚 갚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돌아가는 채무만 적절하게 갚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래서 바로 어제죠? 얼마 전에 그 반디앤 루니스 어음 못 막았다는 얘기 들어요? 어음을 못 막았대. 우리가 하도 책을 안 사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책을 별로 안 사죠? 온라인에만 사잖아. 그래서 오프라인은 잘 안 가게 되긴 해요. 그리고 도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괜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솔직히 커피는 몇천 원짜리 그냥 먹고 꼭 커피가게 가면은 그 케이크도 하나 먹어야지.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먹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12,000원, 13,000원은 그냥 쓰면서 책값은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어음을 못 막았대요. 그게 뭔 소리야? 어음을 못 막았대. 어음이라는 게 빚이에요, 빚. 언젠가 돈 주마. 내가 3개월 뒤에 돈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게 어음이거든. 근데 3개월이 된 거죠. 그럼 상대방은 어음 증서 들고 왔겠지. 야, 돈 줘.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빚을 변제할 만큼 금방 돌아가는 채무만큼만 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적절한 데 쓰겠다. 그래서 다음 장 가보시면 저랑 정리할 게 조금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여러 일을 하죠. 우리 시험은 뭐 엄청 복잡한 기업이 나오지는 않고 좀 사거나 팔거나 요 정도의 간단한 회계 처리만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가보시면 날짜 봐야죠. 1월 2일자에 비품을 샀대. 비품을 50만 원치를 샀는데 뭘로 샀대요? 현금으로. 그래서 돈으로 지불하고 내가 비품 사줬어. 그쵸? 그 다음에 1월 2일자 가보시면 또 비품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는 외상으로 샀대요. 다르네. 그래서 비품을 사긴 샀는데 이번에는 외상으로 샀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 30만 원을 추가로 빌렸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냥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보는 거랑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 보시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해.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야지.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거는요, 이걸 스스로 그려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대학교 과정 가보시면 회계 원리를 들으면 꼭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지손으로 쓰라고 해요. 저도 회계 원리 과정을 들었는데 지금도 시험 그렇게 본대.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이걸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용 전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쵸? 아까 200만 원 갖고 나 출발한 것 같은데 현금 바뀌었을걸? 그래서 X1년도 1월 5일자의 재무상태표를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답은 보지 말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일 할 건데 지금부터 답 보면 안 되지. 일이 어려운 건 뭐예요? 답이 없어. 그죠? 일은 어려운 게 답이 없어요. 답을 스스로 찾아야 돼. 그죠? 제가 좀 꼰대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8년 동안 하면서 답을 못 찾았어. 그죠? 그래서 세무사 일을 시작했겠죠. 지금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답을 찾으면 죽는 것 같은데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나중에 답을 찾았다 싶으면 이제 운명할 때가 된 거지. 항상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불안함이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함을 잘 견뎌내면 인생을 잘 산 거고 불안함에 매몰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아무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한번 해보자. 답 보지 말고 해보자. 틀려도 괜찮잖아요.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현금이 지금 어떻게 된겨?
현금이 아까 200만 원 있었는데 일단 비품 사느라고 50만 원 썼을 거고 은행에서 또 30만 원 빌렸잖아요. 그럼 나 지금 얼마인가? 180만 원. 그리고 비품이라는 걸 샀잖아요. 비품도 여러 해에 걸쳐 쓰려고 샀겠지. 그래서 비품이라고 하는 거를 총 얼마치 사온 거예요? 70만 원치를 사온 거지.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아까 100이었다가 30을 더 빌렸기 때문에 현재는 13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용어 더 쓰자. 비품을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 아닌데?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랑 비품을 외상으로 산 거랑 찔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거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 왜? 그래야 이걸 보는 사람이 알 거 아니니. 차입금에다 여기다가 또 150 쓰면 은행에서 빌린 줄 알 거 아니야. 130은 은행에서 빌린 거 맞거든요. 이거는 외상으로 구입하긴 했는데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상품은 이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거거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케이스가 있고 지금처럼 비품을 또 외상으로 사온 케이스가 있어요. 뭔가 부르긴 부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다음번에도 외상으로 살 확률이 높아요. 왜? 반복되는 거지. 영업은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채무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품을 외상으로 사는 건 그렇게 빈번하진 않아요. 같은 이름 못 불러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의 빚은 우리가 뒤에 나올 거지만 이거 모르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매입 채무 안 그리는 회계 문제가 어디 있겠니? 주된 일에서 빚을 졌대. 엄청 중요하지. 저 돈 어떻게 갚을래? 그래서 이거랑 요거를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어에 친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그래서 욕심내지 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문제를 풀겠냐 이거지. 그래서 자주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확 붙는 게 회계시험이기 때문에 이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매입채무 미지급금이라는 거를 진짜 적어도 하루에도 또 여러 번씩 볼 거예요. 특히 상품 파트라는 재고가 나오면 저 친구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매입채무 쓰면 수정해야 돼. 그치? 가능하면 여기다가 그렇지. 미지급금을 써주는 게 맞겠다. 아직 주된 영업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20만 원 썼어요. 주주에게 추가로 받은 거는 없으니까 100만 원. 그러면 또 왼쪽과 오른쪽에 합이 맞겠구나. 이러면 또 재무상태표 하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X년도 1월 5일자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저랑 답을 확인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날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거래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랑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렸군. 그리고 웬만하면 위에다 한번 써보고. 재무상태표에 시점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업인지 주식회사 한국인지 민국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달러인지 원화인지 표시통화까지 써주면 잘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현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데 저기는 180만 원은 잔액이야. 그러면 회계 처리는요. 잔액만 쓰는 것보다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가는 거로 써줘야지 회계에 대한 정보를 다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이거야. 현금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네. 즉 자산이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네. 마찬가지로 부채도 늘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을 거야. 자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일이 있을 거니까 회계는 따라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늘었니 줄었니? 나갔니 들어왔니? 그래서 회계상으로 거래를 기록할 때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잔액만 쓰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들어오는 칸, 나가는 칸을 다 쓰고 남은 게 이거다라고 설명해주면 퍼펙트한 거지. 그래서 회계는 쓸 때 증감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양식을 보여드린 거고 저라면 회계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를 각각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잔액 180이요라고 했으면 이건 또 개인회계야. 그래서 180이요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가서 지금 잔액은 180입니다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회계의 출발이에요. 어디다가 증을 쓸 건데? 그렇지? 네. 현금이라고 하는 게 요것만 지금 좀 빼볼게요.
현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대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요 이름, 요거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냥 현금 계정, 비품 계정이라고 해. 계정은 이런 거야. 그냥 관리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다가 증가 감소를 쓰는 게 이제 회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 감소를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할 수 있어. 암기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요쪽을 차변이라고 불렀던 거, 요쪽을 대변이라고 불렀던 거를 잘 유추해 주시면 돼요. 아, 자산은 차변 쪽에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얘와 일치하는 거지. 이걸 거꾸로 쓰잖아요. 또 변환하고 해야 돼. 파일을 변환하는 순간 깨지는 거 알죠? 위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관리해요. 자, 또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요. T자 모형을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며.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어디다가 쓸까? 현금은 이쪽에 잔액이 남아야 돼. 그러면 어디다가 증을 써야 되겠어요? 잔액이 남아야 되는 위치에 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이렇게 구분 기재할 거야. 써볼게. 그럼 1월 1일자에 우리 200만 원 있지 않았어요? 아까는 그냥 180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증감으로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 비품 사느라고 50만 원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날짜가 1월 2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1월 2일에는 현금이 50 나갔으니까 여기다가 쓰면 좋지. 그리고 아까 1월 5일자에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린 것 같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요. 대신 그만큼 빚도 같이 느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차입이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 은행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지. 합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믿는 거죠. 아,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시니까 신용도가 확 올라가.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지. 그게 또 합격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증 하나 있다고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줘요. 그래서 아유, 그 자격증은 그래서 딸만도 하구나. 그걸로 최초로 느껴요. 와, 은행에서 한도를 이만큼이나 준다고? 나 좀 뭐 된 것 같아. 그죠? 아무튼 차입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꿔주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과 동시에 은행은 그냥 빌려주진 않았잖아. 이걸 또 갚아야 될 빚도 생기는 거니까 현금과 차입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차입은 돈을 꾼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차입의 반대는 뭘까? 갚는 거지. 차입은 빌리는 거고 갚는 거를 상환한다라고 표현해요. 빚을 상환한다. 그치? 빚을 상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 다니실 때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았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상환이 뭐예요? 어떻게 갚아 나갈 거냐고. 그치? 학자금 대출이 그게 문제잖아요. 취업만 제때 할 수 있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취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채무를 못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차입과 상환이 서로 반대. 상환은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되겠네. 빚이 없어지는 대신 돈도 사라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차입과 상환이란 용어도 하나 더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현금을 쓴 거와 현금을 빌린 케이스가 있으니까 1월 5일에 여기다가 아까 30만 원 빌리셨죠. 그래서 280에서 50을 뺐더니 180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만 더요. 이쪽을 차변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또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럼? 이쪽은 차변마저 차변 잔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차변 요소라고 불러요. 차변 요소. 한마디로 차변은 잔액과 동시에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를 차변 요소라고 불러. 그러면 이쪽은 대변 요소라고 불러요. 요소가 붙는 순간 증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소,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변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은 잔액으로 바로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잔액 180 남겠네. 그거를 그대로 끌고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딱 그 위치에 남도록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있다. 비품도 증가 감소가 있지 않겠어요? 증은 어디다 써야 돼요? 차변 요소에 쓰는 거지. 비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늘거나 줄 때는 여기다가 쓰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일로 와볼게요. 부채는 차입금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 이거예요. 차입금도요. 증가하기도 하지만 아까 갚기도 한다며. 그래서 증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에 증, 여기다가 감을 써야지 대변의 잔액이 남는 겁니다. 아까 우리 1월 1일자에 은행에서 빌린 100만 원과 더불어 1월 5일에 30을 더 빌려왔고 갚은 바는 없으므로 잔액이 130이 될 거고 이 잔액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는 딱 정형화된 요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막 어렵게 생각하면 이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 미지급금, 부채도 그렇고 자본도 어디다가 증감을 쓰셔야 되겠어요. 자본금. 이쪽에 증, 여기다가 감을 쓰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1월 1일에 주주로부터 100만 원 받은 이후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100이 여전히 그대로의 잔액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봤으면 이거를 한번 쭉 써보려고요. 이제 제가 옆에다가 계정 과목,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이라고 썼어요. 지금 제가 요 내용은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어디다가 증감을 썼는지 제가 위에다가도 써놨어요. 그래서 친숙해질 때까지는 증감이라고 쓰세요. 한글로 쓰기 어려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를 회계는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영자가 갑자기 현금 갖고 오래. 막 중구난방된 찌부된 잔액 들고 가겠어요? 우리 경영자님 이게 들어왔고요. 이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잔액입니다라고 설명해야 경영자도 보기에 이해가 깔끔하고 우리가 봐도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볼 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무 가보시면은 이거를 볼 일이 진짜 많아요. 요거. 그래서 이거 이름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요거 차입금, 비품, 현금 요런 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했거든요. 계정 과목만 쭉 모아놓은 장부가 있어. 그거를 총 다 모았다며 총. 그래서 총 계정을 모아놓은 원장이라고 해요. 총 계정 원장. 이거를 제일 많이 볼 거야. 왜? 이거 보면 알 것 같은데. 얼마 들어왔고 얼마나인지 다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잔액 이거 봐갖고 어떻게 알아요? 재무상태표 봐가지고 알겠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실무 가보시면은 세무조사 같은 데 가보면 이거 열어보는 거야. 총계정원장 열어보는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가 좀 지저분하거나 좀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필요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총계정원장을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조금씩 더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친숙한 친구 보이죠, 이제? 현금, 비품까지는 받고 기계장치, 건물, 토지 이런 건 알 거예요. 그러면 색칠할 계정 보이죠? 매출, 채권, 미수금이라는 거에 또 동글뱅이에요. 나머지는 알 거 아니야. 기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니? 건물 누가 봐도 건물, 누가 봐도 땅인데. 그래서 땅, 건물, 기계장치, 현금, 비품은 자산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거고요. 매출, 채권, 미수금이라는 게 뭘까? 자산은 이런 걸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산은 향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걸 자산이라고 불러. 자산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 효익. 참 또 어렵지. 미래의 효익.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야. 미래의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이래. 알겠어. 회계적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향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 봐봐잉. 매출 채권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물건값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물건값을 받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이런 것도 너에게 자산이지. 미래에 돈 들어오잖니. 근데 미수금은 도대체 뭐야? 또 질이 다르다. 질. 수익의 질이 다른 거야, 질이. 그래서 매출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월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수금은 그 중고나라 같은데, 당근마켓 같은 데 가서 일시적으로 거래하신 거야. 그래서 주요 영업에서 발생한 외상 채권.
주요영업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 미수금은 주요영업 말고 주요영업 이외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매출채권 쓰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주된 영업과 그렇지 않고 어쩌다 발생하는 친구가 같겠냐 이거지. 그래서 회계는 항상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보실 주주채권자님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은 갈라주는 걸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미수금으로 또 갈라서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누굴 만나겠니? 매출채권을 만나겠죠. 이놈이 가장 주된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만나는 친구는 매출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매출채권과 더불어 제가 빚을 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된 영업에서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매입 채무라고 부르고요. 주요 영업 말고 제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갚아야 될 채무는 미지급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저는 대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현금으로 물건을 파는 게 많을까? 외상으로 파는 게 많을까? 현금 매출 좋아야지. 현금 매출 좋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파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문제가 뭐야? 외상 매출의 가장 큰 단점. 저걸 받아내야 돼. 받아낼 자신이 있어야 그 외상으로 팔아요. 근데 나 받아낼 자신 없으면 현금으로 팔아야 돼. 외상으로 팔아놓고 돈도 못 받으면 이게 뭐 한 거니? 말짱 꽝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 이 매출채권은 뭐 해야지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금으로 회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100만 원이라는 매출채권이 있어. 그럼 가장 정확한 건 얼마를 받으면 돼요? 100을 받아야지. 이건 상식인 거야. 100만 원 빌리는데 120을 어떻게 받겠니? 이게 가장 좋아. 100을 받기로 했으면 100을 받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 문제는 뭔지 알아요?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아. 응? 자, 현금을 회수한 돈이 95만 원밖에 안 되고요. 5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난 또 어떡하니?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5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스스로 알고 있어. 경영자가 알고 있어. 저 5만 원은 저 거래처 A 저 이상한데 저 5만 원 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겁나 찝찝해. 숨겨? 우리는 자진납세를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막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저 친구 손실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엔 지금 100이라고 쓰지만 제가 양심 선언합니다. 5만 원은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가요. 보수적으로 가요. 누굴 위해서? 주주채권자님들 위해서. 그분들이 소중한 돈 투자하셨다니까요. 제가 맨날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들이 합격했어. 대박 기쁘죠? 월급 받아보면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아요. 참 월급을 좀 더 주고 싶은데 제가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야. 그거 가지고 막 먹고 쓰고 교통비하고 통신비하고 남는 게 없어.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내가 주식을 샀단 말이야. 내 소중한 100만 원. 이걸 가지고 주식을 샀다? 근데 주식을 산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할 거고요. 내 투자한 이 100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을까가 진짜 초미의 관심사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미리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좋아하지 숨겼다가 빵 터트리는 걸 누가 좋아하니?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네가 정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경영자 네가. 그래서 경영자 네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보여주고 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실무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 돈 받을 자신 없으면 외상으로 팔지 마시라고. 외상으로 파는 것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돈을 받아야 일이 끝나는 거다. 회계는 이런 얘기예요. 회계에서는요. 영업이라는 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물건을 사와야지. 사와서 팔고 땡이요. 팔아서
돈까지 지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까지 회수하는데 걸리는 사이클이 영업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매출 채권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미수금, 매입 채무, 미지급금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 매출 채권이 나오는 순간 손실 충당금 얘기도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랑 이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저런 친구도 해야 돼. 슬프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똘마니 마이너스 5만 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출 채권에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매출 채권 미수금을 섞어서 보여주지 않고 각각 구분해서 보여줘요.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누가 봐도 좋아.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우리는 질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사채라는 거 보이죠? 사채도 우리가 이제 채권자 모집하는 거야. 얼마 이자 드릴 테니까 돈 좀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사채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지금 못해요. 저거는 조금 주된 용어가 뒤에 나올 거라서 자본은 지금 하지 마요. 자산부채부터 친숙해지는 게 먼저야. 자본은 교재에서도 저희 뒤에 나와요. 왜? 자산부채부터 확실하게 하고 자본은 그 나중에 용어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워볼 게 있죠. 현금, 비품, 기계장치, 건물, 토지, 매출, 채권, 미수금 등이 증가, 감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기입을 한다? 증가와 감소를 어느 자리에 쓸 거냐 이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에다가 써야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에 써야지. 그리고 쭉 채워보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요소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요소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 요소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 요소에. 봤어요?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렇지. 근데 왜, 그치? 왜, 자산부채는 또 잘한다. 자본은요, 자본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해요. 자본금을 늘리는 얘기는 주주 와 이런 거고 회사가 어려우면 주주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자본은 증가할 때 대변이라고 했고 감소할 땐 차변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막 붕괴를 할 때 지금 주주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야. 들어오는 상황 말고 나가. 그러면 자본금을 어디다 써야 되니? 아까는 주주 들어와 했거든요. 자, 우리 되게 어려워. 미안한데 좀 꺼져. 이 돈 받고 우리 헤어져. 그러면 주주가 나가야 되거든. 그럼 그때는 자본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일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수업을 해보면 여기다 쓰는 건 자신감 있게 쓰거든요. 주주는 들어오기만 하나 봐. 주주가 꺼지기도 해. 자, 조금 더 새길로 빠지긴 하는데 주주가 증가될 때가 있고 나가는 때가 있겠죠. 뭐가 좋은겨? 주주가 들어오는 게 회사가 뭔가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주주 오세요 해가지고 막 회사 공개하고 하겠지. 이런 거를 증자라고도 표현해요. 전문 용어 나온다. 증자. 검색해봐요. 증자. 테슬라. 최근에 증자했어. 좀 될 만한 회사가 증자를 하는 거야. 대한항공. 최근에 증자 결정했어. 대한항공이 왜 증자를 결정했을까? 유상증자한다고 했다니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자신감 있게 전체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거야. 괜찮으면 가는 거지. 너네 회사가 될 것 같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초거대 항공사가 되겠대. 누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될 거야. 아시아나항공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강원항공 이런 데 있지. 좀 어려운 데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감자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은 증감이라는 위치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가 자산부채를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자본이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증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니까 자본금을 줄이려면 차변 쪽에 써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색칠을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자산부채는 잘 안 틀리신데 자본은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저거는 미리 좀 많이 틀린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나는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정리해 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애석하게도 증자감자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 저런 얘기는 안 듣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증자감자를 아는 순간 신문이 다르게 읽혀. 경제신문에서는 증자감자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운 느낌이 확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회계를 영업할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회계 공부를 하는 순간 읽히는 자료가 달라지고요. 뭔가 보여지는 게 달라.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 많이 외운다고 그게 세상에 견문을 넓히진 않을 텐데 맨날 읽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텍스트 잘 쓰지도 않는 텍스트. 거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말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증자 감자도 회계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소를 한번 써봤으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는 계정을 또 다시 갖고 왔어. 아까 쓸 땐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1월 1일 200만 원. 그리고 1월 5일에 1월 2일이었죠. 비품 50만 원치 샀고 그 다음에 1월 5일에 30만 원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좀 아쉽지 않아요? 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건 알겠어. 왜 들어왔는데 왜 나갔는데. 그래서 계정 과목에 쓸 때는 상대방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써볼까요? 기초잔액 200이었고 1월 2일자에 누구 때문에 돈을 썼니? 비품 때문에 쓴 거죠.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현금이 나간 게 지금 결과죠. 왜? 비품 사느라고. 이런 게 복식북이야. 둘 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금이 줄었어. 누구 때문에요? 비품. 그러면 여기다가 비품을 쓰는 거야. 여기다 현금 쓰면 바보 아니에요? 제목이 현금인데 현금 왜 또 쓰니? 현금이 줄었어? 비품 때문에. 자, 올해 시험 문제 하나 해볼까요? 관세직 시험 문제였어. 여기가 차입금이야. 아, 현금이다. 현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뭐 1월 1일 날 뭐 10만 원 있었고 1월 뭐 3일자에 뭐 비품 사느라고 3만 원 썼고 은행에서 뭐 5만 원을 빌렸고 그리고 이거 나온 적 있었어요. 1월 20일에 차입금 뭐 3만 원. 임의로 만든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차입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금을 빌린 거지 은행에서. 그럼 얘는 뭐야? 현금을 쓴 거죠. 뭐 하느라고? 갚느라고. 그래서 차입금은 항상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현금이 줄었어. 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 3만 원을 껐단 얘기니 갚았단 얘기니? 갚았다. 이게 시험 문제야. 이건 안 나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현금을 왜 3만 원 썼니? 차입금을 갚느라고요.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오, 그렇네.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남의 이름, 상대방 이름이라고 해서 원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30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건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니까 차입금 30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계정 과목의 증감만 보고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저희 시험은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잘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걸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도 합격을 다 시켜주고 싶으면 쉽게 내면 되죠. 근데 공무원 시험 왜 이렇게 문제가 꼬로매요?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이상한 데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건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상대방 이름을 써서 읽는 연습까지가 이 총 계정 원장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비품 썼고 여기다가 뭐 써놨어요? 차입금.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현금이 줄었네, 비품 때문에. 현금이 늘었네, 차입금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꼭 이름을 잘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거래가 많아질 거야.
그거를 직접 그려봐야지. 자, 회계도 제가 진짜로 강의를 여러 해 하면서 머릿속에 막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회계가 이런 거거든. 설명을 할 땐 이해가 돼요. 돼. 이게 뭐 외국 용어 아니고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날라가. 내 것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회계 공부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시면 증가 감소가 이렇게 읽히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도 해봐야죠. 이제 준비가 됐으면 영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준비만 하다 끝낼 거 아니잖아.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우리 영업하러 갑니다. 자, 아까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달라지는지는 조금 더 읽어보면 돼요. 자, 1월 1일자에 상기업인 주한국을 설립했대. 아까는 제가 그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기업이래요. 상기업이 뭐야? 대부분 상기업.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이었죠. 제조업이 기반이었잖아. 현대차. 만들어서 차 팔지 않아요? 현대차가 자기 자동차 만들잖아요. 삼성도 지 핸드폰 만들잖아. 다 제조업이야. 근데 상기업은 이런 데예요. 그 다이소? 다이소가 물건을 만들어요? 아닌데? 그 물건 어떻게 만들어요? 다이소는 박리다매지. 내가 이렇게 매장이 많고 소비자가 많으니까 잘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물건을 우리한테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기업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띄운다고 하지. 사와. 싸게 사와야지. 그걸 어떻게 팔면 돼요? 마진을 붙여 파는 회사야. 오케이. 그래서 상기업 다 했어. 상기업은요. 상품이라는 걸 사와요. 매입이라는 걸 해와. 팔 거야. 그냥 파니 마진을 붙여 파니. 그냥 팔면은 바보. 진짜 제가 이렇게 화면이니까 못하는 거지. 진짜 비유. 이거야. 진짜로 자기가 사온 거를 그 값에 판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사왔으면 누가 100에 파니 마진을 붙여야지. 요거를 이익이죠. 이문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요. 100에 사온 걸 100에 팔면 바보, 100에 사온 거를 1000만 원에 팔면 잘한 거야. 그것이 영업이지.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또? 자, 제가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어. 대박. 900만 원 남겼어. 개인이라면 900만 원 남겼어만 해도 돼요. 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원가가 얼마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겼나가 필요한 거지. 같은 얘기 같죠? 달라요. 그냥 개인이었으면 저 이렇게 했어요. 저 900만 원 벌었습니다. 900만 원 번 거 맞잖아요. 근데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에 판 거죠. 천. 근데 매출이라는 거를 벌었다라고 해서 수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는 거야. 그냥 파니 물건을 줘야 팔리죠. 그래서 매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100이 나갔다. 비용이 된 거지. 그러면 이 둘을 뺐을 때 나오는 게 이익이겠죠. 수익과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며. 그래서 요거를 매출을 정리해서 생긴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900인 거예요. 자, 뭐가 더 좋아요? 그냥 900만 원 쓰실래? 1000과 100을 빼서 900을 만들래? 이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1000과 100을 빼서 900을 남기는 과정이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해봐야죠. 자, 사업 준비가 됐으면 이제 팔아본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좀 가봅시다. 자, 그러면 상기업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왔다 팔았다 사왔다 팔았다 하겠네. 그러면 첫 줄에 상기업인 거에서 그거 정리하면 돼요. 저기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곳인 거야. 그리고 설립과 동시에 주주가 100만 원 줬고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대. 그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두 재무상태표 써보시고 날짜는 X년도 1월 1일 뭐 단위 붙여보시고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썼고
여기에 표시통화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일을 해봐야죠. 무슨 일 하나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세 줄은 우리 앞에서 보셨던 한국과 같은 거예요. 1월 2일에 비품을 현금으로 샀다. 그리고 1월 2일에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30만 원 빌린 것까지도 같아요. 이제 저랑 색칠 좀 해볼 게 있어요. 1월 10일에 상품 사러 갔어. 돈 얼마 들고? 100만 원을 들고. 이거를 매입은 매입인데 외상이요, 현금이요? 현금 매입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현금 매입.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온 거를 다 팔았어. 얼마에? 300에. 벌었어. 300만 원. 근데 뭘로 벌었어요? 현금으로 벌었지. 현금 매출. 뭔가 했어. 이런 게 영업 활동 아닙니까? 드디어 성과가 나기 시작한 거야. 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 뭔가를 해갖고 내가 돈 번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줄 또 읽어볼게요. 일부러 두 개씩 넣었어요. 이번에는요. 1월 20일자에 또 상품 사러 갔는데 언제 갚기로 하고? 열흘 후에 갚기로 하고 사왔어. 이런 거를 무슨 매입이라고 하겠어요? 외상 매입이지. 나중에 갚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팔았어. 돈 갚기 전에. 대박이네. 장사를 되게 잘하는 곳이네. 150에 팔았어. 막 더 사고 싶죠.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팔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잘 팔고 있는 회사요. 이거는 또 무슨 매출이에요? 외상 매출인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 정리할 게 있어요. 요 두 개를 봐볼까? 돈을 받은 바가 없어. 돈이 오고 가진 않았거든요. 저 위에 친구는 확실하지. 돈 들어오고 나갔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친구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는 거예요. 가볼게. 발생주의가 있고 무슨 주의가 있다? 자, 현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연중에요. 발생주의를 한 거야. 뭔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저걸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월 20일자에 물건을 외상이긴 하지만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1월 25일자에 외상이긴 하지만 팔았어.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상으로는요. 돈을 지불하거나 받았을 때 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발생주의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1월 20일자에 사왔으니까 기록을 하고 1월 25일자에 팔았으니까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발생주의는 사건, 즉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나중 문제고 나중에 회수하고 갚으면 되니까 지금 일어났으니 기록을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얘는 달라.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처리할 거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현금주의상으로는요. 1월 달에 위에 있는 두 개는 서로 똑같이 처리할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현금주의상으로는요. 수익도 없어. 요것만 하는 거야. 외상만. 비용도 계상이 안 되겠지. 이건 되겠다. 비용을 제가 1월 21일자 11호에 갚기로 했으니까 1월 말에 갚았겠죠. 그래서 돈은 갚았다고 치면 50배라는 비용만 나와. 아다리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수익 비용의 왁구가 안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쟤를 봐봐요. 발생주의상으로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건 참고해 봐요. 벌었죠? 150 벌었잖아. 돈을 못 받았을 뿐 돈 받을 권리는 생겼는데 150. 그리고 50만 원짜리 사서 150에 팔았으니까 50이 팔려서 고객님한테 가 있겠죠? 비용이 됐어. 그러면 이익이 100이라고 기록이 되는 게 발생주의예요. 시험 문제였어요. 발생주의상 이익과 현금주의상의 이익의 차이를 물어봤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성과평가에 더 나은 것 같아요? 경영자가 놀았어?
난 논 것 같진 않은데요. 경영자가 뭔가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경영자가 잘했나 못했나의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잘된 의사결정일까? 이게 더 잘된 의사결정일까? 그죠? 이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영자 성과평가에 더 나은 근거가 된다는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개인 회계는 돈,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죠. 돈 받고 돈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이놈의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걸 쓰다 보니까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나은 근거라는 걸 공감하셨으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우리가 기록을 할 거예요. 그게 누구에 더 나으니까? 성과평가. 그래서 이 잘한 경영자를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과평가에 더 나은 근거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돈 빌릴 땐 좋지. 돈을 빌리고 끝인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정부가 빌려주는 거랑 다르죠. 어디서 빌리고 싶어? 나는 정부에서 빌리고 싶어요. 왜? 왠지 저리 이자를 적게 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무슨 론 이런 걸 해주면 정부한테 빌리고 싶죠. 저리로 해줄 거야. 은행은 사기업이니까 짤없지. 그래서 가능하면 난 정부에서 빌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이제 한 거야. 제가 은행에서 X년 초에 1억이란 돈을 빌렸다. 은행은 1억이라는 걸 빌려주는 순간 너를 감시하고 있어요.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율이 쉽게 그냥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자는 언제 내기로 했냐면 그냥 상환할 때 X2년도 말에 가서 이 빚을 상환하기로 약속했고요. X년도 말에 전부 원금과 이자라는 걸 갚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 가능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알 거야. 이자는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자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자는 생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금주의로 봤을 때는 2년도 말에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느낌이 아니죠?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재무제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 거야. 이자 비용 회계 처리 해봐라. 해야 돼. X년도 말에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아도 이자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게 발생주의. 근데 조금 새길로 빠지긴 하는데 세법은 또 어떨까? 재밌는 얘기예요. 세법은 X년도 말에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바꿔볼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내야 되는 거 알죠? 세금은 언제 받아가야 될까? 제가 은행에 1억을 예금했어요. 이자 수익 나오잖아. 이자 수익이 10% 나온다. 그러면 발생주의상으로 X년도에 번 거야. 그렇지. 내 주머니에 돈 있어요? 그 돈이 없어. 돈은 2년도 말에 들어와. 그럼 세법은 언제 세금을 띄어갈까? 돈 받았을 때.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세금은 여러분들 내고 싶어? 아무도 없어. 돈 벌 땐 좋지. 세금 내라고 하면 다 싫어해. 세금 내라고 하면은 사장님 이렇게 돈을 버셨는데 국가에 좀 세금을 내셔야죠. 그러면 사장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야지 뭐 우리는 의무니까.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이 털어가는 건 괜찮은데 돈이 없는데 털어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세법은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짜 돈이 들어온 걸 털어가는 건 괜찮잖아. 또 해봐요. 양도소득세 들어봤어? 자, 진짜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아파트 하나를 샀어. 3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막 시세가 5억이 됐어. 시세만 5억이라 그러지 아직 안 팔았어. 2억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아. 여기에 세금을 못 내죠. 왜? 기분만 좋잖아. 그쵸? 언제 세금 내야 돼? 팔아서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팔아서 제가 7억에 팔았어. 돈 있잖아. 완전 부자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세법상으로는 그래요. 실현돼서 주머니에 쥐어야 이걸 가져가도 사람들이 불면 소리가 적죠. 그래서 옳은 거, 그냥 기분만 좋은 거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회계랑 세법이 조금 다르다. 된 거야.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거 하실걸? 회계랑 세법의 차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세법 가서 배우시면 돼. 근데 그건 세법 얘기고 우리는 이자 수익 처리해야 돼요. 왜? 뭐가 흘렀으니까. 시간이 흘러 시간에 대한 가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게 또 회계랍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상으로는 이런 걸 해줘야지 뭔가 성과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줄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받는 건 나도 수용해요. 근데 안 그러면 난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하고 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게 있어요. 재무상태표 만들어봐요. 이제 해봐야 돼. 바쁘지 말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1월 25일자까지 또 그려봅시다. X1년도 1월 25일이고요. 단위 원. 주식회사 한국이죠. 자산, 부채, 자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있고 뭐 비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한번 채워봐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답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계산하는 시간을 드릴 거야. 일단 현금부터 해보시면 돼요. 현금. 현금 우리 200만 원 갖고 출발하는 거 맞죠? 현금만 일단 다 동글뱅이 해보시면 돼요. 현금이 는 게 있을 거고 준 게 있을 거니까 200만 원에서 처음에 사느라고 50만 원 썼고, 은행에서 30만 원 빌렸으니까 늘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상품 사느라고 100만 원 썼겠죠. 팔아서 300만 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두 개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증감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회계 처리하실 때 일단 현금만 먼저 해볼게요. 1월 1일에 기초잔액이 200만 원 있었고 1월 2일에 비품 사느라고 50만 원 썼겠죠. 그리고 1월 5일자에 은행에서 차입금이라고 해서 30만 원 빌렸을 거고, 그리고 상품을 샀어. 그죠? 그러면 1월 10일자에 상품을 샀죠? 얼마치? 100만 원치. 그리고 1월 20일에는 팔아서 돈이 됐어. 매출을 한 거죠. 300만 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잔액이 380만 원 될 거예요. 차분히. 지금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현금 있으면 다른 것도 있죠.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또 있네요. 비품은 산 거 외에는 없어서 70만 원치의 비품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150만 원치 생겼죠. 나 저 돈 받을 권리 있어.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150만 원이 생긴 거죠. 이거를 잘 받으면 얘가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출 채권이라고 써줘야지. 저 돈은 뭐 해야 된다? 받아야만 한다. 못 받으면 손실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적어두시면 좋고, 이제 여기로 와봐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얼마예요? 처음에 100만 원 빌렸고 30만 원 또 빌렸으니까 지금 빚은 130만 원. 그 다음에 그 비품 외상으로 산 거 아직 안 갚았죠? 지급금. 515라고 했으면 515에 반드시 갚는 건 아니에요. 갚았으면 뭔가 내용이 있었겠죠? 아직까지는 안 갚았다라고 보시고 2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요거 있네. 1월 21일자에 10일 후에 갚기로 하고 50만 원치 사온 거. 요거는 매입 채무가 5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으로 갑시다. 주주한테는 처음에 자본금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는데 왼쪽 오른쪽이 안 맞으면 이제 된 거예요. 안 맞아? 얼마가 안 맞는지 써봐요. 그 이유를 아는 거야 이제. 안 맞아야지. 내가 봐도 안 맞는데요? 조금 더 거래 늘어났다고 어렵죠? 부족해. 나는 자본에 지금 뭔가가 비는데요. 돈이 얼마가 더 들어와야 왼쪽 오른쪽이 확 맞는지 좀 계산해 보자고. 이건 해야 돼 이거.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사례 만든 거야. 외상도 넣고 막 넣은 거야. 얼마가 남습니까? 300만 원. 여기 300만 원이 들어와야 왼쪽 오른쪽이 딱 맞거든요. 저 300이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이게 뭐니 이게? 이 300을 따라가면 되죠. 오, 왜 300이 갑자기 자본이 갑자기 생겼어요? 일을 했잖아. 일. 그래서 300만 원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성과인데 300은 잔액이잖아요, 잔액.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건 뭐예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지금 이 금액이 됐는지를 알아봐야죠. 300만 원만 그냥 보여주기에는 우리가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영업활동 했잖아. 아까는 그냥 사고만 한 거고 이제 드디어 뭔가 영리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곳은 성과, 너가 올해 일을 한 성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드디어 내가 뭔가를 했거든. 성과를 보여주러 가는데요. 300만 원은 결과고, 아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번 거, 쓴 거, 남은 거.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겠지. 자, 300 나오나 보러 갑시다. 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300만 원의 현금 매출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150의 외상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 원을 해서 450이라는 수익이 있었고요. 수익을 벌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어야죠. 아까 얼마짜리? 100만 원 주고 사온 거 50만 원 외상으로 사온 게 다 팔린 거예요. 비용이 얼마죠? 150이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얼마가 남았습니까? 300이 남았습니다. 자, 300은 여기도 나와. 하지만 300은 이걸 설명해 주진 못하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누군가는 설명해 줄 양식이 필요할걸? 끝.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는 요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이 300만 원 구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게 필요한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익과 비용, 이익에 대한 얘기는 얘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지금 잠깐 10분 쉬실 때 직접 그려보셔야 돼. 이건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300만 원 나오는 거 확인하고 수익 비용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수익 비용 보러 갑시다.